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 문예와 메타버스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에서 학과장 맡고 있는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특강으로 AI에서 메타버스까지 지적 호기심 충족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 편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오늘 강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은 이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실 생활에서 이제 접촉을 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접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접촉을 할 것인가? 웹이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상 현실을 통해서 접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그에 더불어서 굉장히 확 유명해지고 많이 회자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온 게 1992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폰보다 훨씬 먼저 나왔습니다. 1992년에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반드시 그 어떤 웹이라든가 뭐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개념에 혹은 이런 기술에 종속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떤 메타버스는 기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스마트폰 제작자가 아니니까, 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나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나는 IT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메타버스는 나하고 관계없고 나는 그냥 이용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술에 종속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예, 그 얘기를 한번 우리 이번 시간에 걸쳐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문예와 메타버스라고 하면 물론 웹이라는 말이 들어갔긴 했지만 문예라는 거는 문학예술이잖아요. 문학예술이 메타버스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합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가 태도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태도로서 본인이 함양을 하고 있다면 웹 문예를 창작하고 웹 문예 독서를 수행하고 이런 데 있어서 꽤 중요한 어떤 무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꽤 중요한 도구로 쓰일 수가 있고 꽤 중요한 태도로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을 한번 볼게요. 개념을 보면 메타버스는 메타하고 버스의 합성어죠. 합성어. 예, 그렇죠. 그래서 메타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가상적이다, 가상이다, 뭐 초월적이다. 이랬을 때 그거를 메타라고 하고요. 버스는 우리 유니버스 할 때 그 버스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멀티버스, 유니버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버스는 세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버스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도 메타버스라고 발음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닐 스티븐슨이라는 미국의 SF 작가가 1992년이라는 아마 여러분들의 예상보다는 꽤 오래전에 제시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럼 이게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조건 두 개는 쳐요. 뭐를 가지고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느냐, 저게 메타버스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질 때 최소한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바타. 이제는 뭐 여러분들 아바타라는 개념 모르는 사람 없죠. 아바타. 그러니까 가상의 나죠. 그러니까 나의 분신. 그대로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분신입니다. 분신. 나의 분신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딘가로 들어갔을 때 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하고 있다면 어때요? 그거는 메타버스로서의 성격이 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가상현실. 가상현실. 내가 만약에 내 분신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현실이 우리하고 똑같으면 그거를 메타버스라고 하지는 않아요. 가령 뭐 제가 이건 좀 안 좋은 사례이긴 합니다만 제가 뭐 죄를 짓고서 누구한테 쫓기는 신세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명을 써야겠죠. 가명을 썼으면 분신을 쓴 거니까 이건 메타버스야 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가명을 써서 분명히 정체성이 새로 생기긴 했는데 내가 변장을 하거나 가명을 쓰거나 해가지고 아바타가 생기긴 했는데 뭐가 그대로야? 현실이 그대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에 내가 그냥 뿅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서 들어가야 된다. 요 두 가지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합니다. 메타버스의 최소한의 조건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반드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물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는 당연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를 같이 공유하기는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게 보입니다만 인터넷이 없으니까 메타버스가 안 돼. 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강의를 하는 내용에서 꽤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메타버스를 해. 그거를 받아들여 버리면 반대로 나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혹은 나는 지금 인터넷에 접속해 있지 않으니까 나는 메타버스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 한번 조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념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하는 건 메타버스가 뭔지 가르쳐 드리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 제가 강의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딱 명료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아바타와 가상현실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술에 얽매여 있는 개념은 아니다. 기술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죠? 예. 구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현상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메타버스 현상의 사례를 보면 자, 줌하고 게더타운 여러분들 뭐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줌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화상 회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게더타운은 아마 줌보다는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게더타운은 이 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줌은 그냥 켜가지고 나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와 그 마이크 버튼을 눌러버리면 어때요? 저는 곧바로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줌에 접속하는 거하고 줌에 접속해서 회의방에 들어가는 것하고요. 회의방에 들어가는 것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 사이에 뭐가 없어요? 간극이 거의 없어요. 간극이 없어요. 근데 게더타운은 뭐예요? 게더타운도 당연히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이긴 한데 줌처럼 바로 회의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단계가 결국은 뭐랑 연관이 있어요? 바로 이 메타버스랑 연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그인한 아바타는 현실의 나와 얼마나 가까운가. 자, 줌하고 게더타운을 제가 비교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줌이 메타버스로서의 성격이 제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약해요. 게더타운하고 비교하면 더더욱 약합니다. 왜냐하면 게더타운은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아바타를 꾸미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아이디를 만들면 뭐를 만들려고 나와요? 나를 대신할 캐릭터를 만들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이 키보드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회의장에도 들어가고 회의장에도 나가고 아니면 회의장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회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가상 공간에 정원도 있으니까 정원도 한번 구경하고 로그아웃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아가지고 정원으로 로그아웃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이 게더타운을 교직원들이 같이 한번 시연을 했었는데 그때 회의도 한번 진행을 해봤지만 회의 다 진행했으니까 끝냅시다 이러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고 자 회의 진행하셨으니까 회의장 바깥으로 이 캐릭터 조작해서 나가보셔서 풀밭에도 가보고 물가에도 가보고 다른 사람이랑 한번 여기 따로 모여가지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줌에는 없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때요? 아바타를 만들되 이 아바타를 어떻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나하고 최대한 다르게 만드는, 나하고 최대한 구별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구별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줌으로 접속하면 그건 나예요. 물론 그것도 아주 이론적으로 좀 어렵게 들어가면 완벽한 나는 아니지. 그러니까 가상화되긴 나긴 해요. 하지만 가상화된 정도가 약한 나예요. 그냥 내 얼굴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게더타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가상화가 아주 많이 된 나가 느껴집니다. 나가 보입니다. 나는 그걸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해요? 조작을 해요. 그러면은 나는 의자에 분명히 앉아 있는데 나는 화살표만 건드리고 있는데 내 아바타가 쪼르르 쪼르르 다녀. 그렇죠? 이미 뭐가 발생을 했어요? 나와 내 아바타 간에 분리가 발생을 했다고. 자, 줌에서는 어때요? 내 아바타의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자동으로 보인다고 느껴지죠. 근데 게더타운에서는 내가 보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 아니죠. 그렇죠? 예, 아바타를 일단 만드는 과정에서 게더타운은 메타버스로서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획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 외에 다른 행위를 하기 쉬운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행위를 한다는 건 뭐냐? 목적을 가지면 그러니까 가령 줌은 회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줌은 사실은 세계의 성격보다는 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져요. 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도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데 게더타운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회의 말고도 할 거 많아요. 회의 말고도 그냥 나는 이거 뭐 게임 같은 세계에 들어왔네. 그럼 나는 한번 이 세계를 한번 거닐어 볼까? 회의가 끝났으니까 나는 바로 여기에서 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한번 다녀볼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어떤 세계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할 게 하나밖에 없으면 세계로서의 성격은 약하게 뛰어요. 그냥 도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져요. 그렇죠? 가령 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스튜디오, 그렇죠? 공간은 분명히 공간이야. 근데 세계로서의 성격보다는 무슨 성격이 더 강한 거야? 공간으로서의 성격과 도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일을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지금 강의를 녹화하는 거 말고 이 강의실에서 뭐 별로 다르게 할 게 없어요. 이 스튜디오에서는. 근데 여기 이 공간에서 스튜디오 일 말고 다른 일도 많이 하기 시작을 해. 뭐 산책을 하기도 하고, 뭐 여기서 뭐 실제로 먹고 자기도 하고, 이러면 이게 점점 도구로서의 성격을 넘어서서 세계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회의 외에 다른 행위를 하기가 쉬운가? 이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만 온라인 게임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게임에서 그 목표는 마왕 잡는 건데 온라인 게임에서 유저들이 막 게임 세계에 빠지면 뭐 빠진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 게임 세계에서 애정을 느끼면 게임 안에서 뭘 하기도 하죠? 결혼을 하기도 해요. 결혼은 분명히 하라고 만든 그 뭐 어떤 게임의 궁극적인 목적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거기서 야 우리끼리 굉장히 친한 유저니까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도구로서의 성격에서 세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내에서의 세계는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는가. 그렇죠? 이것도 줌의 세계와 지금 우리의 세계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분명히 우리가 줌을 통해서 공간을 들어가면 그 공간도 지금 우리의 세상하고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 세상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카메라를 찍으면 뭐가 보여? 그냥 내가 보이고 내 방의 배경이 보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줌은 카메라를 찍으면 그 배경에 보이는 내 방과 줌의 회의실이 그렇게 독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게더타운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만큼 이 세계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와 분리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끼죠. 자, 여러분들 뭐 줌이라든가 웨비엑스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 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요 코로나 시대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소통 프로그램이에요.
멀티 소통 프로그램인데 이 게더타운은 상대적으로는 그거보다는 후발주자죠. 그거보다는 후발주자라서 어떤 새로운 피처가 좀 있어야 아마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가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게더타운은 메타버스의 성격을 강하게 피처로서 함양하게 된 굉장히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타버스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이미 옛날부터 있었다. 1990년대 온라인 게임이 들어오면서 게이머들한테는 이미 메타버스라는 게 너무 익숙한 현상이다. 근데 마치 요즘에 새로 나온 요즘에 새로 구현된 기술인 것처럼 한다라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열풍에 대해서. 가령 이 게더타운도 온라인 게임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그것도 어떤 온라인 게임하고 닮아 있어요. 요즘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온라인 게임. 그러니까 이 도트 그래픽으로, 2D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귀염귀염한 그래픽 있죠. 컴퓨터의 기술이 그렇게밖에 구현할 수가 없어서 요즘에는 막 진짜 사람 같은 캐릭터를 구현하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그냥 그런 그 2D 캐릭터 딱 봐도 그림, 귀엽게 그린 그림, 단순하게 그린 그림 요런 거를 가지고 구현한 게임 세상인데 게임 내용만 빠졌다. 그러니까 새로울 게 전혀 없다라고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기술적으로는 그 비판이 맞습니다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타버스는 태도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태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때요? 이 코로나 시대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 메타버스로서 사람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소통이고 활동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메타버스 현상의 사례 보면 자, 이거 지금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인용을 했어요. 언제 기사인지 한번 보세요. 한겨레 신문 1999년 기사예요. 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이 넘은 기사입니다. 그렇죠? 25년이 돼가고 25년까지는 안 됐지만 22, 3년 막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기사인데 그때도 이미 메타버스 현상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게임 중에 만나서 온라인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임을 선언한 가상의 부부가 있다.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죠. 요즘에는 사실은 그 게이머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게임마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실제 현실 부부인데 제 아내가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인터넷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온라인 게임에서의 결혼은 완전 별개인데 뭐 현실의 남편이 뭘 신경을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가 분리되어 있나 안 분리되어 있나에 대한 생각일 수 있어요. 세계의 독립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세계가 얼마나 독립되어 있나. 어쨌든 자, 그래서 이들은 게임 중에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속삭이지만 서로 얼굴도 몰라요. 이 얼굴도 모른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래요? 현실 세계에서는 모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1999년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메타버스적 현상이.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기사인데요. 같은 기사의 다른 부분이에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해요. 뭐를 잃어버렸다고. 게임의 속의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자, 그럼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 태도죠. 내가 이 세계에서 결혼을 했지, 그 게임 세계에서 결혼을 했지, 현실 세계에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 완전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 게임 세계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누구한테 신고해? 게임 세계의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경찰한테 신고했어요. 물론 여기 약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게임 사용자인 기혁 씨는 지난달 성동경찰서에 이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도구를 도둑맞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그러면 그 경찰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경찰은 아니, 게임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게임 안에 경찰한테 신고하세요. 이랬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면 그래요? 그것도 어쨌든 도난은 도난이니까 그럼 우리가 신고할게요. 왜냐하면 실제로 게임 아이템이 현실 세계에서 그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현실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근 사례고요. 하나는 20년이 지난 사례예요. 어때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 현상이라는 건 생각보다 오래된 현상이고 개념 자체도 생각보다 오래된 개념이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유행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됐지만 옛날부터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그 메타버스라는 것에서 이게 2021년의 현상이든 이게 1999년의 현상이든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세계가 지금 세계하고 얼마나 분리되어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그 마인드, 사고, 거기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여전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적이고 모든 사람이 딱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세요. 현실의 경찰한테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마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메타버스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면 아니 왜 게임에서 도둑 맞은 걸 현실의 경찰한테 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메타버스의 개념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것도 뭐 도둑질은 도둑질이니까 이것도 결혼은 결혼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줌과 게더타운, 그 다음에 옛날 90년대 온라인 게임에서 일어나는 어떤 메타버스 현상, 이런 것들에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줌은 과연 가상현실일까요? 아닐까요? 줌은 메타버스일까요? 아닐까요? 게더타운은 메타버스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식의 문제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메타버스에 그래서 조건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책은 이게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슬라이드 2개나 나눠놨는데요. 이시안 작가의 메타버스의 시대, 이번에 최근에 나온 메타버스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의 특징이 되기 위해선,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아까는 제가 제일 필수 기준 뭐라고 그랬어요? 가상현실과 아바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7가지로 했는데 7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면 아바타 페르소나, 이거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분신인데 이 페르소나는 약간 심리학적인 개념이라면 아바타는 분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분신이냐, 그 다음에 어떤 그 약간 좀 물리적인 분신이냐, 뭐 이런 건데 페르소나는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고 아바타는 뭐 요즘 아시다시피 IT 쪽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죠. 메타버스 같은. 근데 결국은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 보세요. 내가 이 게임에 들어가. 그러면 이 게임을 처음 만들 때 게임은 나한테 요구를 해요. 당신 남자로 할 거야, 여자로 할 거야. 나는 남자인데도 전 남자잖아요. 근데도 당신 게임 캐릭터 여자로 만들 수 있어. 당신 백인 할 거야, 흑인 할 거야, 황인 할 거야. 이것도 물어봐요. 그 다음에 제 연령이 있는데 70대 노인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뭐 10대 아이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게임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순간을 줘요. 저한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지금 너와 다른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내가 실감할 수 있는 모멘트를 결국 줘요. 그게 게더타운이 그렇게 하죠. 줌은 그 모멘트를 여러분들한테 안 줘요. 근데 게더타운은 여러분들한테 그 모멘트를 줍니다. 아, 내가 지금 나 말고 딴 놈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개념을 준다고요. 근데 페르소나도 사실 어때요?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왜 유사해요? 내가 가령 여러분들 제가 식구들 앞에 있을 때 저의 어떤 성격과 말투,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저 카메라 앞에 서 있잖아요. 카메라 앞에 서 있을 때 제 성격과 말투가 같을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를 되게 강조를 해요. 페르소나를 잘 만들어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카메라에 들어가면 카메라 앞에 서기 전에 카메라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일지 미리 설정하고 가세요. 이런 거를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합니다. 요구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기소개할 때 생각 없이 그냥 솔직하게 말해. 괜히 꾸미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아니죠. 자기소개할 때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어라 라고 교육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페르소나가 바로 그런 걸 설명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새로운 자아를 사실은 만든다. 아바타는 마치 굉장히 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분신인 것 같지만 페르소나는 또 추상적으로 또 새로운 자아란 말이에요. 학교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뭐 식구들 앞에서의 나, 다 다른 사람이죠. 저도 뭐 친구들하고 만나면 바로 말투부터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 아바타와 페르소나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확장 경제인데 요거는 이제 그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게임 내에 화폐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게임해 보시면 알 거예요. 게임이래. 그 메타버스 안에 경제 체제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지금 원화를 써요. 그렇죠? 원화를 쓰고 뭐 달러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게임을 해봤더니 그 게임에는 뭐 골드를 써. 그 화폐 단위를. 골드를 쓰고 뭐 그 다음에 뭐 실버를 쓰고 그래요. 그래서 뭐 1달러 10센트가 뭐 그 나라에 가면 그 세계에 가면 그 게임 세계에 가면 뭐 1골드 10실버야.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도 경제라는 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세상이니까 메타버스가 세계니까 그 세계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소통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그 게임에 접속을 하면,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접속을 해. 나는 한국에 사는 김 씨고 저 사람은 뭐 미국에 사는 뭐 스티븐슨 씨인데 둘이 어때요? 거기 안에서는 나는 A라는 캐릭터야. 나는 B라는 캐릭터야. 뭐 이러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죠. 그 안에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 기능이 없다면 메타버스로서 상당히 약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익명성입니다. 사실 익명성은 이거의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바타나 페르소나 다른 분신을 만드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실제로 내가 게임 안에서 누구랑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현실에서 찾으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을 못 찾겠어.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가 게임에서 결혼했는데 그 게임에서 결혼한 남편이 현실 세계에 나 당신 남편이요 이렇게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기뻐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감정을 가질 겁니다. 무서워하거나 아유 진짜 화를 내거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익명성,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이 세계에서 더더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면 결국 어때요? 메타버스에서 자유롭게 행동 못 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션 플레이가 있습니다. 미션 플레이는 뭐냐면 그 안에서의 미션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미션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회의를 하려고 이 세계에 접속을 했어. 그리고 이 세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때요? 동시에 또 다른 퀘스트가 주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게임성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 그 가상현실이 있으면 그 가상현실에서 현실 세계에서와는 독립되는 뭐가 생긴다는 거야. 목적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마왕을 잡는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계의 시스템을 마스터한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의 미션 플레이가 생겨서 메타버스에서는 그런 미션 플레이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현실.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인데 유사현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유사현실은 두 가지를 강조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과 그래도 닮아 있어서 우리의 현실처럼 작동해야 된다. 현실 못지않은 메커니즘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현실과 또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 유사한 것이 같은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성. 동시에 이루어지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메타버스에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접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께 접속한 사람이야. 이러면 재미가 없다고요. 재미가 없고 뭐 이건 뭐 재미는 그냥 편하게 쉽게 얘기하는 말이지만 뭔가 그게 메타버스로서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시에 쌍방소통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본인의 정체성과는 본인의 세계와는 다른 세상에 들어와서 본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서
그 미션 플레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그리고 쌍방향 소통과 동시 소통을 이루어내는 그 세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었으면 아마 궁금한 게 생겼을 겁니다. 뭐죠? 그럼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메타버스의 저 성격인 줄 알겠는데 웹 문예하고는 그게 무슨 관계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웹 문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보면 웹 문예 작가와 메타버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웹 문예는 여기에서 말하는 웹 문예는 웹소설하고 웹툰이라고 쉽게 생각을 할게요. 물론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가령 웹드라마 뭐 이런 것들도 웹 문예라고 할 수 있어요. 가령 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웹 문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는 웹소설하고 웹툰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웹소설하고 웹툰을 쓰든 아니면 읽든 여러분들이 뭐를 정해야 되냐면요. 플랫폼을 정해야 돼요.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되어 있죠.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되어 있고 웹사이트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은 거의 이용자의 90% 이상이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뭐 여기에서 말하는 플랫폼은 결국 뭡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네이버 시리즈에서 볼 것인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볼 것인가, 문피아 조아라에서 볼 것인가 이런 것들. 자 이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넷플릭스도 플랫폼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령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누구는 극장에서 보는데 누구는 넷플릭스에서 보는 거야. 그쵸? 그러면 같은 영화를 봤지만 그 사람은 뭐가 달라? 플랫폼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웹소설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소설 웹툰도 가령 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웹소설이 있으면 그 웹소설을 문피아에서 볼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플랫폼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독자한테는 그냥 보던 플랫폼에서 계속 보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작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작가로서의 성향 혹은 내가 기대하는 어떤 독자들의 뭐 계층, 뭐 독자들의 성별, 독자들의 연령 이런 것들이 어떤 플랫폼에 가면 더 많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웹문예 작가를 일단은 제가 좁혀놨어요. 웹문예 작가에게, 웹소설이나 웹툰 작가에게 있어서 플랫폼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설정을 하는 것, 혹은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제가 저는 아무래도 웹소설 작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웹소설 웹문예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무슨 질문 많이 받을까요? 옛날 소설하고 요즘 소설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요즘 소설, 요즘 웹소설, 요즘 웹소설이나 웹툰은 뭐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 작품의 내용을 구상해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플랫폼에다 올릴까부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플랫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되는 거죠.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 플랫폼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플랫폼 내부의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플랫폼은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요구하죠? 아이디를 요구해요. 로그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요구해요. 회원 가입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웹소설 작가든 웹툰 작가든 필명을 많이 씁니다. 필명을 많이 써요. 그렇죠? 필명을 많이 씁니다. 웹툰 작가들은 조금 덜한데요. 웹툰 작가들은 본명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데 근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웹툰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명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새롭게 유명해지는 웹툰 작가분들은 그냥 필명을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웹소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아이디 혹은 필명을 통해서 본인의 실제 정체를 숨기는 게 웹소설이나 웹툰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웹소설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작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필명 활동을 하고 어떤 게 제 작품인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웹소설이나 웹툰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옛날 작가들은 그냥 본명 쓰죠. 필명 쓰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령 무라카미 하루키다. 뭐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다. 뭐 이러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A라는 작품은 어떤 출판사에서 나왔고 B라는 작품은 어떤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억 못하죠? 출판사하고 플랫폼의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유를 하자면 그냥 작가한테 귀속돼요. 플랫폼이라는 거나 뭐 출판사라는 거나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일반인들한테. 그렇죠? 근데 웹소설이나 웹툰은 어느 작가의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플랫폼의 것이냐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 이름 아세요? 감독하고 시나리오 작가 같은 분인데 그걸 아는 분보다 뭐를 더 먼저 기억해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먼저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거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오징어 게임은 누구누구 감독의 거다라는 걸 아는 사람보다 수십 배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플랫폼이 자리를 잡는다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작가는 어때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숨겨요. 자기 정체성을 숨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여기에서 캐릭터가 만들어져요. 작가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웹소설은 플랫폼이니까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구나. 어쨌든 웹소설은 플랫폼이니까 뭐예요? 본인의 어떤 그런 아이디를 만들고 그리고 그 게시판에다가 뭐 작가의 말이라든가 아니면 그 독자한테 달아주는 댓글로 자기를 나타내요. 자, 그럼 제가 대학 선생이니까 댓글 달 때 대학교 선생이라는 거를 티를 내면서 댓글을 달까요? 제 작품에 웹소설에 댓글을 달 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야 이 사람? 뭐 이럴걸요? 웬 꼰대냐? 뭐 이럴걸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나는 현실에서 나라는 것을 거의 모르게끔, 그렇죠? 현실에서 나라는 것을 거의 모르게끔 숨기고 그냥 딱 그 사람으로 빙의한 것처럼 댓글을 답니다. 어떨 때는 귀여운 말투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원래 남자인데 여자 작가인 척 하면서 막 귀엽게 댓글 달기도 하고 작가의 말도 귀엽게 달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메타버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웹문의 작가에게 나타나는가를 사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을 통해서 작가와 독자의 쌍방향과 동시적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작품을 올리는 순간, 제 작품을 올리는 순간 10분도 안 돼서 첫 번째 댓글, 두 번째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요. 제 작품에 대한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자, 그리고 독자들이 댓글을 달면 어때요? 옛날 소설가들은 어때요? 작품을 쓰고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서점에 깔려가지고 실제로 소비자가 읽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굉장히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종이책으로 책을 내고 종이책으로 책을 읽으면 독자가 작가한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그걸 일일이 작가가 답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동시적으로 쌍방향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웹문의 플랫폼이에요. 어떤 작가는 굉장히 열심히 자기 작품에 달린 댓글들 다 일일이 대댓글 달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아지면 못하는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건 하루에 너무 댓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댓글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달아줄 수 없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달아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상위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하루에 열 몇 개가 올라와요. 작품에 댓글에. 하루에 작품에 댓글이 열 몇 개만 올라와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꽤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그다음 여러분들보다 생각보다 많은 인세를 올려요. 인세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개 정도는 달아줄만 하죠.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달아주는 작가들은 열심히 달아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작가도 캐릭터고요. 작가도 새로운 사람이고 독자도 원래 그 사람이 아니야. 독자도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저한테 뭐 댓글 제 소설에 댓글 많이 달아주는 사람 중에 올드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아이디가 올드보이야. 이분이 나이가 몇일까? 올드보이고 말하는 거 보면 한 50대일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50대 남성으로 올드보이래길래 한 50대 남성쯤 됐나 했는데 만나보면 20대 남성일 수도 있어요. 20대 여성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미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쌍방향 소통을 아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플랫폼이 이미 메타버스로서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션 플레이가 있었죠. 자, 웹소설이나 웹툰 작가한테는 항상 미션이 주어집니다. 오늘 작품은 몇 개를 조회수로 올려볼까? 그 다음에 이런 웹 문예 플랫폼은 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작품이 잘 나가고 어떤 작품이 안 나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집계를 하고 실질적인 집계를 하고 순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작품이 오늘 어제 7위까지 올라갔어. 야, 오늘 6위까지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때요? 즉각 할 수 있는 미션이라는 것이 제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은 작가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회수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독자들하고 소통할래.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최대한 많은 걸 올릴래. 가령 플랫폼 중에서는 그런 거 올리는 경우 있어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경우 있는데 얼마나 많이 썼는가를 이벤트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을. 그러니까 몇 명이 봤느냐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얼마나 성실 연재했나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미션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플랫폼은 자기 안에서 화폐를 가집니다. 뭐 별이라든가 스타라든가 뭐 별이랑 스타랑 같은 거구나. 뭐 골드라든가 이런 개념을 둬서 그냥 100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한 편 100원 이게 아니라 한 편은 골드 하나, 한 편을 읽기 위해선 골드 하나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골드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원이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식으로 화폐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한 편에 100원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렇다니까? 안 그래요. 꼭 뭔가 가상현실 같은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웹문예 작가의 메타버스 활동을 한번 볼게요. 웹문예 작가의 메타버스 활동을 보면 자, 플랫폼을 일단 선택하고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플랫폼을 선택하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내가 소설 쓴다고 해서 어디 가입하지 않잖아. 옛날 소설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소설 쓰고 시 쓴다고 해서 어디 가입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소설 쓰거나 시를 쓰려면 어딜 가입을 하셔야 돼. 그렇죠? 가입을 한다는 것은 뭔가의 어떤 벌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메타버스 할 때 그 벌스, 세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단순히 도구적인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목적 한 가지만 두고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간이 아니라 꽤 많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구적 공간이 아니라 세계적 공간의 성격을 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랫폼 선택 및 가입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작가는 아이디나 필명으로 아바타를 생성해야 됩니다. 아바타를 생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전지 모르는 제 친구들, 아주 친한 친지들만 알고 있는, 극소수만 알고 있는 제 필명으로 저는 활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 본문. 작품을 쓰면 작가의 성격이 드러나죠. 근데 이거는 꽤 오래전부터 소설 이론에서 얘기가 많이 됐던 건데 현실의 작가의 성격하고 소설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의 작가의 성격이 어때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성격과 소설 안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성격이 같을까 다를까?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소설 세계가 가상의 세계의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제가 막 여성 작가인 것처럼 이렇게 좀 막 꾸며가면서 말투도 꾸며가고 뭐 작가의 성격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꾸며나가면서 소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어필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 달 때 일부러 저는 지금 그 덩치 큰 남자지만 마치 아이처럼 뭐 제 작품이 이쁘게 읽어주세요 뿌잉뿌잉 뭐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댓글과 게시판을 운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웹소설 강의하거나 웹툰 강의할 때, 웹소설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웹소설 작가는 웹소설 게시판에 운영을 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기 게시판을 만들어서 소설만 쓰는 게 아니라 게시판 운영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거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일이지만 사실은 안 좋은 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일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댓글과 게시판 운영을 통한 독자와의 소통을 이룹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말들이 뭐예요? 메타버스의 조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웹 문예 작가들이 지금 이미 얼마나 메타버스적인 태도로 살고 있는가. 자, 제가 강의 전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메타버스는 태도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 태도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세요. 지금 분명히 플랫폼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뭡니까? 그 시스템을 제공하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웹소설을 실제로 가르쳐 보면 어떤 작가들은 본인이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못할 때도 있는데 어떤 작가들은 굉장히 그거를 잘 인식해서 자기 작가 캐릭터부터 잘 개발을 하고 자기 그 게시판 컨셉이라든가 이런 컨셉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웹소설을 잘 쓸 것 같으세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메타버스적인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메타버스적인 태도로서 작가들이 움직인다 라는 겁니다. 자, 또 볼게요. 조회수와 작품 순위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목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한번 조회수를 올려볼래. 나는 모니터링을 해볼래. 그렇죠? 근데 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웹소설 플랫폼에 들어가면 나는 웹소설만 올리고 말아. 이게 아니라는 거라니까. 독자들이랑 친분을 맺을 수도 있고 독자들이랑 채팅도 할 수 있어요. 독자들이랑 채팅도 할 수 있고 작가의 말로써 뭐 자기 잔소리 할 수도 있어. 자기 신세 한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웹소설을 써가지고 유통하는 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게시판 내에서 친구도 사귈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친구? 가상현실의 친구죠. 예.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역시 이것도 가상세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계 안에서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해야죠. 플랫폼은 왜냐하면 자기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문피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여러 플랫폼이 있습니다만 그 플랫폼들마다 공통적인 시스템이 있고 차이가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럼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죠. 가령 네이버는 작가가 직접 독자의 댓글에 대댓글을 못 달아줘요. 네이버 시리즈는. 근데 문피아는 달아준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독자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으니까 문피아에서 연재할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독자들하고 아주 재미있게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웹소설 플랫폼에 가보면 플랫폼 게시판에 가보면 작품을 유통하는 것보다 막 작가가 거기서 막 독자들하고 싸우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분명히 작가는 웹소설 유통하는 게 목표인데 독자들하고 토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제공되는 시스템이 있고 안 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고요. 이 플랫폼은 또 자기만의 또 이벤트를 엽니다. 그러면 어떤 작가는 나는 이벤트 몰라. 나는 신경 안 쓸래. 나는 열심히 쓰기만 할래. 이런 사람이 있나 하면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이벤트죠. 그렇죠? 그 세 개의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웹소설 플랫폼은 플랫폼 내에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네이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이버는 뭐예요? 쿠키예요. 쿠키. 쿠키를 굽는다고 그러지. 이렇게 독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작가님 쿠키 다 구워놨어요. 왜 작가님 다음 편 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쿠키는 거기에서 뭐예요? 가상화폐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작가가 이제 독자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인세를 많이 쿠키로 받았으면 그 쿠키를 어떻게 해야 돼? 현실 화폐로 정산을 해야죠. 여기에서 벌써 어떻게 돼요? 이 화폐가 나눠짐으로써 각각의 다른 경제가 있다. 그렇죠? 이 안에서 어떻게 화폐끼리 어떻게 교환될 것인가, 화폐끼리 어떻게 이벤트를 통해서 가치가 변동될 것인가, 이거는 현실 화폐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갑니다. 자, 보세요. 웹문예 작가가 그냥 웹으로서 글을 쓰고, 그러니까 제가 웹문예를 강의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종이로 쓰던 사람이 웹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메타버스적인 성격은 태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종이책에도 그럴 수 있어요. 가령 종이책 시절의 작가들도 나는 종이책을 쓰면서 완전히 현실에 나하고는 다르게 행동할 거야. 다른 사람인 척 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구현하기가 종이가 쉬웠을까? 웹이 쉬웠을까? 그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하는 게 당연히 웹이 쉬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이책 시절에서는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로 받아들여지거나 필수적이지 않게 받아들여졌죠. 근데 웹에서는 어때요? 그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고 또 작가가 이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웹문학 작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메타버스 활동을 실제로 하고 기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죠. 결국은 메타버스 활동을 웹 문예 작가들은 이제 굉장히 일반적으로 자기가 의식하든 못하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바타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을 하려면 기왕 할 거면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필가에게 있어서 문필 활동은 결국은 문필가로서의 자신의 아바타 혹은 페르소나를 얼마나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유통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결국 가상세계죠. 메타버스죠. 거기서 얼마나 자신의 소통 상대, 즉 독자들이죠. 독자들과 소통을 실제로 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용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게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앞에 그 7가지 메타버스의 7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워낙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메타버스는 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태도의 개념일 수 있다. 사실은 그게 요 내용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게더타운이라는 굉장히 최신의 앱을 사용하면서도 메타버스의 개념을 모르고 본인이 메타버스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못하고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거꾸로 그런 앱이 없어도 사실은 웹소설 플랫폼은 메타버스처럼 막 이렇게 그 시각적으로 너하고 다른 아바타를 가지고 활동하는 거야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메타버스의 어떤 그 뭐랄까요 단계로서는 아마 줌과 그 게더타운 사이에 있을 겁니다. 게더타운 사이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을 할 거예요. 아, 이게 나는 가상세계 활동을 하고 있구나. 나는 메타버스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미리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서 나는 웹소설 작가가 될 거야 라는 것은 나는 웹소설 메타버스의 일원이 될 거야. 나는 웹툰 작가가 될 거야. 그럼 나는 웹툰 메타버스의 일원이 될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 메타버스 시대의 작가가 된다. 여러분들 그 영화도 요즘엔 영화 찍는 분들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극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고민하셔야 돼요. 넷플릭스에 찍을까? 넷플릭스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만들까? 아니면 극장에다가 걸까? 아니면 뭐 텔레비전 영화로 만들까? 아니면 나는 그냥 유튜브 영화도 많거든요. 요즘에 유튜브에다 올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창작자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웹문예는 더더욱 필수적으로 어떤 플랫폼에서 내가 활약할 것인가, 내 작품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웹소설 작가로 활동한다라는 것은 웹소설과 관련된 내 작가 아바타가 생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제가 뭐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필명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죠, 본명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필명을 쓸 것인가, 또 혹은 그 필명을 쓴다면 나 자신과 얼마나 닮게 만들 것인가, 다르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의 특성을 파악해서 플랫폼에 맞게 내가 작품 활동을 해야 한다,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독자와 소통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인식 자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소설만 재밌게 쓰면 되지, 만화만 재밌게 그리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메타버스에 맞는, 그 메타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플랫폼 내에 나 말고 다른 아바타들, 여기에서 독자들하고 소통을 하지만 독자도 실명으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독자들의 분신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역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나와 독자로서의 나를 분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나도 작가로서의 나와 일상생활에서의 나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랫폼 내의 경제 상황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제를 운용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벤트를 통해서 작품을 공짜로 풀기도 해요. 근데 공짜로 풀면 그 다음에 대여를 하는데 대여를 똑같은 그 작품 횟수를 대여를 해도 100원, 구매를 해도 100원인 경우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대여를 하겠어요? 그렇죠? 100원을 내면 온전히 내 거가 될 수 있고 100원을 내면 온전히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있으면 내 거라는 게 풀려버리는데 누가 대여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소설이나 웹툰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가격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려야죠. 대부분의 그 100원짜리 대여는 이벤트로 공짜로 풀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100원 내고 대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사회에서 그 세계에서 돈 가치가 돌아가는 것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고 그 세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웹에서 문예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웹에서 활동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웹에서 활동을 하면 그 웹이 어때요? 메타버스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술이 있다고 자동으로 메타버스가 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없다고 자동으로 메타버스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오히려 태도나 세계를 보는 인식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작가에게는 작품 활동을 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웹문예의 독자에게는 웹문예를 감상하고 웹문예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또 역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숙지를 하시고 실제로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면서 반드시 뭔가 특별한 거를 해야만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 문필 활동에서도 우리의 문예 활동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는 개념이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웹 문예와 메타버스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